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고려시대 푸른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에 한 부유한 사내가 살았다. 그의 이름은 이준상 대감이라 불렸으니 그 이름은 마을 안팎에 쟁갱이 울렸다. 그의 저택은 기와가 햇빛에 반짝이고 대문은 웅장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궁과 같았다. 저택 안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고 그를 섬기는 소작인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의 재산은 만석을 훌쩍 넘었으며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 차 넘쳐 흘렀다. 이준상 대감은 지혜롭고 기품 있는 윤씨 부인을 아내로 맞아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은 각기 가정을 꾸렸고 대감은 말년의 시간을 아내와 단둘이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족했음에도 이준상 대감의 가슴 속에는 점차 텅 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오래전에 빛바랜 그림처럼 희미해졌고 윤씨 부인과 헤어진 뒤로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고독의 늪에 빠졌다. 어느 고요한 아침, 대감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부인과 마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어제도 이 밥상을 마주했고 오늘도 다르지 않다. 내일은 과연 달라질까? 매일 아침 같은 밥상을 받고 낮에는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고 밤이면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이리도 한결같을까? 내 심장이 마지막으로 뜨겁게 뛴 것이 언제였던가? 나는 혹시 세월을 멍하니 바라보는 허수아비가 아닌가? 이렇게 화려한 삶 속에서도 이준상 대감은 끝없는 권태와 우울에 잠겼다. 재물은 그가 손을 대지 않아도 쌓여갔고 그는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공손히 허리를 굽혔고 지방 관아의 관리들조차 웃는 얼굴로 그의 저택을 방문해 담소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의 마음은 마치 겨울밤의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쾌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선 한 행상이 있었다. 그는 나무 상자를 등에 지고 다니는 노련한 상인 박문길이었다. 그의 걸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눈빛은 여우처럼 영리했다. 박문길은 이준상 대감의 저택을 자주 드나드는 상인으로 명절이 되면 특별한 향신료, 고운 비단, 샌다루드 향이 배인 장미수,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을 가져왔다. 설날에는 섬세한 도자기, 손바닥만한 도장, 심지어 금박으로 장식된 복주머니까지 들고 와 대감과 그의 부인을 기쁘게 했다. 그의 덕분에 이준상 대감과 윤씨 부인은 선물을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윤씨 부인은 박문길을 대충 맞아들이고 은반지나 볼련지, 분가루 따위를 사들이곤 했지만 사실 박문길은 단순한 행상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이들 앞에서는 늘 공손했지만 이준상 대감과는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감은 그를 꾸짖지는 대신 차를 내주며 세상 소식을 귀 기울여 들었다. 박문길의 익숙한 말투와 바깥 세상의 기묘한 이야기는 대감에게 사교적인 예절보다 더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어느 날 박문길은 나무 상자를 열고 몇 가지 물건을 꺼내며 입을 열었다. 대감마마,
소인은 천하를 떠돌며 귀한 물건들을 구해왔나이다. 이번에도 향신료와 고운 비단을 가져왔지만 오늘은 특별한 것을 준비하나이다. 오, 그게 무엇이냐? 어서 꺼내보아라. 돈은 걱정 말거라. 하오나 대감마마, 이 물건은 폼에 넣어올 만큼 작지 않아 가져오지 못하나이다. 뭐라, 가져오지도 않고 어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놀리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마. 소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이다. 사람? 혹시 노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마. 최근 소인이 이웃 마을에 들렀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은 미모의 과부를 보았나이다. 그녀의 미소는 석양에 비친 호수의 달빛 같으며 걸음거리는 대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우아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이준상 대감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토록 아름답다 하느냐?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마. 그녀의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이마는 완벽하며 눈썹은 빛처럼 곱고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나이다. 웃음소리는 산새가 노래하는 듯 맑았으나 홀로 지내 세월이 길었던지 그녀의 얼굴에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도이다. 소인은 그녀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하는 듯 보였으나 시장에서도 말을 아끼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허공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아이다. 아마도 소문이 퍼질까 두려운 모양이옵니다. 그러니 부유한 분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기 쉬울 것이옵니다. 그 과부의 살림은 넉넉하지 보이지 않아이다. 이준상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주머니에서 두둑한 돈꾸러미를 꺼내 방문길에게 건넸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이처럼 부유한데 어찌 그녀로 하여금 마음을 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그 과부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라.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이준상 대감이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다만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방문길은 돈을 폼에 감추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대감마마, 염려 마시옵소서. 소인이 즉시 이웃마을로 달려가 모든 것을 세심히 전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방문길은 산을 넘고 울창한 숲길을 지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초가집 한 채가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홀로 사는 과부 최연화가 있었다. 그녀의 집은 검소했지만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다. 방문길은 문 앞에 서서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넸다. 연화 낭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박상인,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시오? 설마 또 물건을 팔러 온 것은 아니겠지요? 내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소? 연화 낭자의 형편을 어찌 모르겠소. 그래서 소인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요. 좋은 소식이라니? 그게 무엇이요? 옆마을의 이준상 대감께서 연화 낭자를 뵙고 싶어 하시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화 낭자와 교분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요. 최연화는 잠시 방문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문지방에 앉아 바구니를 스푼으로 닦으며 담담히 입을 열었다. 그토록 부유한 대감이 어찌하여 나 같은 과부를 만나려 하시오. 대감께서 나의 절세 미모를 소문으로 들으신 모양이여. 최연아는 코웃음을 치며 미소를 지었다. 이준상 대감, 참으로 한가한 분이시로구나. 늙은 과부를 찾아 사람을 보내다니. 하지만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다 한들 내가 어찌 그분께 밥상을 차려주고 어찌 그분의 등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소? 남자들이란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는 법인데 그 대감도 다르지 않을 것이요. 최연아는 고개를 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한숨에는 세월의 무게와 고독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연화낭자,
부디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이준상 대감께서 연화 낭자에게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대감께서는 오랜 세월 고독에 시달리며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셨으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최연아는 고개를 들어 방문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회의가 뒤섞여 있었다. 이준상 대감이 정말로 그토록 부유하다 하시오? 오, 연하 낭자께서 모르셨소? 대감의 영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달려도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넓다 하나이다. 소인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마을 사내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그러하니 소문이 어찌 저절로 생겨나겠소. 방문길의 목소리는 설득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연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바구니를 만지작거렸다. 한참을 생각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시간을 낭자의 미모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 처음에는 그저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싶었을 뿐이요. 하지만 낭자를 뵈니 그 미소에 깃든 외로움이 내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 낭자만 사람의 소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요. 나 또한 그러하오. 최연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포도주가 몇 순배 돌고 배감이 잔을 내려놓자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등불을 끄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대감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그녀를 따라갔다. 그날부터 대감은 매일 밤 최연화의 초가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밤을 함께 보냈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가 차린 저녁을 함께 먹고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감의 눈빛은 달라졌다. 흐릿했던 그의 눈은 이제 생기로 반짝였다. 봄바람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할 무렵 윤씨 부인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남편이 주침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느 날 밤은 새벽녘이 되어져야 돌아왔다. 처음에는 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줄 알았으나 반복되는 행동에 의심이 싹텄다. 매일 밤 도포를 영이고 하인도 없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밀이었다. 어느 날 윤씨 부인은 조용히 방문기를 불러 물었다. 대감께서 밤마다 밖으로 나가시는데 뭔가 이상하오. 대감의 도포에서 낯선 향기가 나고 옷자락에 나이가 처음 보는 시로라기가 붙어 있더이다. 당신은 뭔가 아는 것이 있어.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나로서는 짐작만 할 뿐이요. 진실을 말하시오. 침묵한다면 일이 더 나빠질 것이고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눈빛 차례 방문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그녀의 눈이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찌르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부인 소인이 큰 죄를 지었나이다. 대감께서 소인을 불러 이웃마을의 과부 최연화를 만나게 하라 하셨소. 동전을 주시며 그리하라 하셨고 소인은 그저 말을 전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나이다.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문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은 옷자락을 쥐락펴락했다. 윤씨 부인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어찌하여 수많은 행상들 중에서도 너를 이 집에 드나든게 했는지 아느냐. 주인께서 너의 이야기에 즐거움을 느끼셨기 때문이요. 바깥 세상 소식이 주인께 큰 자극이었고 너를 환대하셨다. 그런데 내가 주인의 뜻을 몰래 도왔다니. 그런 죄를 짓고도 태연히 내 앞에 나타난 것이냐.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하인들에게 곤장으로 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고 시장에서 평생 구걸하게 만들겠노라. 알겠느냐? 방문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연신 고개를 조아기며 문을 빠져나갔다.
윤씨 부인의 매서운 눈빛은 문이 닫힐 때까지 그를 쫓았다. 그날 밤 부인은 늘 그랬듯이 주인을 객총까지 따라갔다. 달빛에 이끌린 그의 등이 멀어져 갔고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단했다. 구불구불한 산길과 이끼 낀 돌길을 따라가며 부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산 중턱에 이르러 다리가 무거워진 부인은 순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 흠 하나 없는 가문을 일구고 새 아들을 정성스레 키웠다. 매 끼니 매 옷가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인께서 밖에서 편히 지내시도록 했노라. 30여 년 동안 새벽녘부터 이 집을 지켰다. 어찌하여 주인께서는 내 노고를 외면하고 뒷문으로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가는가? 이 많은 세월, 이 많은 정성, 이 모든 마음이 무슨 소용인 말인가? 원통함과 분노가 내 뼛속까지 차갑게 만든다. 귀신이라도 어찌 저를 가만둘 수 있으리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맑고도 나지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제사를 지내준다면 그 자를 붙잡아 드리겠나이다. 윤씨 부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상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혼은 눈처럼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부인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한참 침묵하던 여인이 입을 열었다. 저는 약혼한 남인이 두 집을 꾸렸다는 사실에 분노했으나 가난한 여인이라 쫓겨났다. 그로 인해 자식과 집을 빼앗기고 사람으로 살지 못한 채 떠돌다 마침내 원혼이 되었나이다. 부인은 원혼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대는 내 남편의 처지를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할 뿐이요. 어찌하여 그를 내버려둬야 하는 말이요. 제사를 올리기만 한다면 그를 산 아래로 끌어내어 떨어뜨리거나 물속에 유인해 익사시킬 것이요. 부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온몸이 떨렸다. 억누림 감정의 파도가 눈가에 출렁거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다. 한참 동안 눈을 내리깔던 부인은 얼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를 죽이고 싶지는 않소.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그는 내 자식들의 아버지요. 다만 그가 다시는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간곡히 청하오. 윤씨 부인은 두 손을 모아 마치 신령께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다. 원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차가운 바람이 스치자 그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다음 날 윤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직접 제사를 준비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전을 부치고 정성스레 탕을 끓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언덕으로 올라갔다. 어제 원혼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곳에는 외로운 무덤 하나가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고 덩굴이 엉킨 그 무덤은 고독의 화신 같았다. 부인은 준비한 음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향을 피웠다.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대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소. 내 남편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오. 그대 또한 저 세상에서 평안히 쉬기를 바라오. 그날 밤 이준상 대감은 여느 때처럼 뒷문을 열고 산길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연화의 초가집에서 마실 따뜻한 술 한 잔과 그녀가 손수 만든 나물의 향기만 가득했다. 그날따라 산길은 유난히 고요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무덤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대감의 발걸음이 멈췄다. 멀리 상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옷자락은 달빛 아래 나부겼고 그 형체는 무덤 곁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슬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대감은 나지막히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나비 날개처럼 속든 썩막 도자기처럼 맑은 이마에 단정한 눈썹과 마음을 사로잡는 슬픔이 깃든 눈동자였다. 소희는 근처 초가집에 사는 여인이나이다. 저녁을 급히 먹고 속이 메스꺼워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나이다. 그런데 대감마마, 이 깊은 밤에 어찌 그리 급히 가시는 길이요? 길을 잘못 드신 것이 아니요? 여인은 엷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소인이 사는 초가집이 멀지 않사오니 잠시 몸을 녹이고 가시지요. 바람이 차갑나이다. 대감은 잠시 망설였다. 최연화의 집으로 가려단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쩐지 안개처럼 흐려졌다. 여인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묘하게 마음을 붙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낯지근했으나 낯설었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 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다. 여인이 이끄는 길을 따라 대숲을 지나자 허름한 초가집이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과 청주향이 코를 찔렀다. 앉으시옵소서. 따뜻한 술상을 내오겠나이다. 잠시 뒤 여인이 술상을 차려왔다. 청주의 익숙한 향기가 상에서 퍼졌고 곁들여진 안주, 양념에 재운 도라지, 얇게 부친 고기천, 고사리 나물은 평소 먹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 모금을 마시자 익숙함이 더욱 강렬해졌다. 음식의 내력을 묻으려는 찰나 여인이 도포를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한짓했다. 대감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 마치 줌 속에서 도포를 벗고 그녀 곁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차가운 이슬에 젖어 무덤 앞에서 눈을 떴다. 어지러운 머리로 주위를 둘러보니 차갑게 식은 술잔과 흩어진 안주 접시 그리고 풀밭에 걸린 도포자락만이 남아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으나 어젯밤의 향기는 사라지고 풀냄새만 남았다. 내가 귀신에 홀렸단 말인가? 대감은 놀라움 속에서 입술이 굳어 말을 잇기 어려웠다. 혀가 움직이지 않고 입가가 처졌으며 뺨을 만지니 차갑고 뻣뻣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었다. 그제야 자신이 어젯밤 차가운 무덤 앞에서 잠들었음을 깨달았다. 이 무슨 불길한 일인가? 대감은 중얼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에 주저앉았다. 품위와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한순간의 유혹에 귀신에 홀려 망가졌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는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 즉시 의원을 불렀다. 윤씨 부인은 대감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짐작했으나 모르는 척하며 물었다.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이비절이 벌어졌소? 어찌하여 이런 꼴이 되셨소? 대감은 자신의 일을 털어놓고 싶었으나 최연아와의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침묵했다. 의원이 와서 진찰하며 말했다. 다행히 큰일은 면했나이다. 조금 더 추운 곳에 있었다면 10병에 걸렸을 것이오. 어젯밤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중풍에 걸려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을 잃을 수도 있나이다. 이를 들은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었다. 한참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갑자기 일어나 방 안에 서행들었다. 귀신에 홀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다시 최연아를 찾아가면 또다시 홀릴까 두려웠다. 그네에게 바쳤던 다정한 말, 따뜻한 밥상, 어둠 속의 온기가 떠올랐지만 차가운 무덤 앞에서 쓰러질 공포가 더 컸다. 그리하여 이준상 대감은 그날 이후 최연아를 다시 찾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던 마음은 사라졌다.
남편이 더 이상 과부를 찾지 않는 것을 본 윤씨 부인은 그날 만난 원혼의 은혜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 후로 윤씨 부인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해 무덤 앞에 놓고 향을 피우며 제사를 올렸다. 원혼을 위로하고 남편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영혼이 저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빌었다. 이준상 대감은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나 마음 깊숙이 두려움과 회한이 뿌리내렸다. 그 덕분에 그의 삶은 다시 올바른 길로 접어들었고 부부는 남은 여생을 조용히 함께했다. 옛적 고려의 제주 섬에 푸른 바다와 험준한 산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땅에 풍훈이라는 이름의 도사가 살았사옵니다. 그는 하늘과 땅으로 가는 도술의 대가로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몰며 천지간의 기운을 자유로이 다스렸사옵니다. 그의 신묘한 재주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 마을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경외하였사옵니다. 심지어 그 기이한 능력은 하늘의 옥황상께서도 눈여겨보시어 해와 달을 관장하는 고귀한 직책인 일문관을 하사하시니 풍호는 천상의 명을 받들어 세상을 누비는 신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사옵니다. 풍호는 죽지법을 즐겨 한 걸음에 천리를 녹아며 세상의 경치를 감상하였사옵니다. 어느 날 풍호는 푸른 바다를 건너 강남 천자국이라 불리는 머나먼 땅에 이르렀사옵니다. 그곳은 구름이 산을 감싸고 별빛이 강물에 비치는 신비로운 고장이라 풍훈의 마음조차 설레게 하였사옵니다. 때에는 깊은 밤, 달빛마저 희미하여 세상은 고요 속에 잠들었사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풍훈은 천둥을 다스리는 천례 대신의 기와집 앞에 이르렀사옵니다. 그 집은 하늘의 기운이 서린 듯 지붕 위로 은은한 빛이 감돌았사옵니다. 풍훈은 문 앞에 서서 정중히 청하였사옵니다. 소인은 제주 땅에서 일문관의 직책을 맡은 풍훈이라 하옵니다. 이 깊은 밤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하니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틈으로 그를 살피던 천내 대신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답하였사옵니다. 하룻밤 묵는 일이야 어렵지 않으나 세상에 공짜란 없소이다. 내 바둑 한 판을 두어 나를 이긴다면 기꺼이 재워주리다. 평소 옥황상과 바둑을 두어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풍우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사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바둑판을 펼치고 촛불에 깜빡이는 빛 아래 돌을 놓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웠사옵니다. 풍훈의 손끝은 마치 바람이 구름을 물듯 부드럽고도 날카롭게 움직였고 그의 기력은 천례 대신을 압도하여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사옵니다. 이에 천례 대신은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열었사옵니다. 내 몸이 아직 풀리지 않았소. 한 판 더 두는 게 어떻소? 이미 내기에서 승리한 풍훈은 흥미를 잃었으나 천례 대신의 끈질긴 청에 못 이겨 잠시 쉬었다 다시 바둑판 앞에 앉기로 하였사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별빛 아래 바람을 쐬며 마음을 가다듬었사옵니다. 그때 문득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사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 은빛 비녀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그 자태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아 천하일색의 미모를 뽐내었사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세상 모든 빛이 그녀에게로 모이는 듯하였사옵니다. 풍호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묻는 소리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사옵니다. 니이십니까?
소인은 제주 땅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풍훈이라 하옵니다. 낭자는 위이십니까? 그녀는 나지막히 그러나 맑은 목소리로 답하였사옵니다. 저는 이 집 주인 천례 대신의 둘째 딸 은월이라 하옵니다. 은월의 미모에 한눈에 반한 풍훈은 그가 천례 대신의 딸임을 알자 문득 기묘한 계책이 떠올랐사옵니다. 그는 천례 대신과의 바둑내기를 통해 은월과 혼인할 마음을 굳혔사옵니다. 결심을 다진 그는 천례 대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자리에 앉아자마자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사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기를 하시겠사옵니까?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옵소서. 천례 대신은 눈을 빛내며 답하였사옵니다. 나를 이긴다면 구름을 다스리는 도수를 전수하겠소. 하지만 내가 이기면 그대가 원하는 바를 말해 보시오. 풍호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사옵니다. 소인이 이긴다면 대감의 따님 은월과 혼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천례 대신은 호쾌하게 웃으며 내기를 수락하였사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사옵니다. 이번에도 풍훈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그의 기력은 천례 대신을 압도하여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사옵니다.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사옵니다. 이제 따님을 제게 주셔야겠사옵니다. 그리하여 풍훈은 내기의 대가로 천례 대신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사옵니다. 혼례 첫날 밤은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가린 너울을 걷었사옵니다. 허나 눈앞에 드러난 이는 그가 반했던 은홀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녀는 천례 대신의 첫째 딸 석화라 하였는데 그 얼굴은 천하박색이라 할 만큼 볼품이 없었사옵니다. 놀란 풍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치며 외쳤사옵니다. 낭자는 니이십니까? 그녀는 담담히 답하였사옵니다. 저는 천례 대신의 첫째 딸 석화라 하옵니다. 혼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풍호는 급히 밖으로 나와 천례 대신의 방으로 달려갔사옵니다. 방에 도착하니 천례 대신과 은월이 함께 앉아 있었사옵니다. 풍훈이 다급히 물었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은월 낭자가 대감의 따님이 아니옵니까? 천례 대신은 느릿한